FOMC 회의는 8번 FOMC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 우리나라 금통위 같은 경우 12번 하죠. 1년에. 근데 미국은 45일 간격에 한 번씩 해요. 근데 그 FOMC 회의에 대해서 8번 진행한다라는 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방송 나오는 친구들 중에서 말 그대로 이제 유료 전문가들, 전문가야. 전문가인데 FOMC 회의 1년에 몇 번 해? 그럼 그걸 몰라. 그걸 몰라요. 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아니 그걸 어떻게 모를 수 있니라고 물어보면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전문가, 멘토들이 이 부분만큼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간단해요. FOMC 회의는 1년에 8번이고 45일 간격으로, 대략 45일 간격으로. 그래서 22년도 일정도 나와 있지만 내년도 일정까지도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쯤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놓고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시장의 전망이라든가 실질적인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금리 정책에 대해서 이제 다 들여다보시는 게 맞는데 금요일장에 미국이 급격히 조정을 받은 거는 이제 매파 성향의 발언이 센 거죠. 나머지 뭐 우크라이나나 이런 거는 지금 영향을 안 미쳐요. 사실상 안 미친다 보시는 게 맞아요. 이 비교가 똑같은 비교가 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그것이 펀더멘탈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경기가 패닉에 빠질 수준으로 문제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엄청난 부양책을 쏟아붓죠. 그 부양책의 효과로 오히려 유동성 랠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9.11 테러가 터지고 전 세계적인 시장에 충격이 있었지만 미국장은 휴장 이후에 발빠른 대처, 금리 급격히 인하시키고 그래서 1%까지 금리 인하시키고 또 부양책을 내놓게 됨으로써 오히려 9.11 테러 이후에 시장은 유동성 랠리, 폭발적인 유동성 랠리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2007년도에 서프라임이 터지고 서프라임 쪽에 파생 상품을 많이 발행했던 미국의 5대 IB 중에서 베어 스턴스가 파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4위였던 리먼 브러스가 파산하고 3위였던 메럴 린치가 결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전 세계의 글로벌 지금 또 띵똥땡했어요. 지금 가입자 이제 1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인상이 돼요. 빨리 서두르시고. 그래서 글로벌 전체적인 경기 동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 GDP의 10배 수준의 거래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때 서프라임 터질 때가. 그것이 붕괴가 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이제 산업이 무너져 내리는, 그렇게 해서 5.25%의 금리에서 제로 금리까지 금리 조정을 해줘도 도저히 경기가 살아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돈을 무지하게 뿌려대죠. 그렇게 했던 때는 굉장히 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단은 시장이 회복이 됐고 랠리가 나왔으니까 무너진 속도 자체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시장이 고점 대비 50% 깨졌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깨지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처럼 순간적으로 확 깨졌는데 야 경기 부양할 거야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확 돌리고 쭉 뻗어가는 랠리의 기준이 아니고 금리가 5.25%까지 형성될 정도로 세계 경기가 굉장히 강한 그런 시점에 마지막 이제 거품 자리에서 파생의 거품이 터져 나오다 보니 그때부터 해서의 그 시장의 조정은 뭐 차트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뭐 글로벌 시장 뭐 기술주로 볼까요? 월봉 기준에 이 당시에 뭐 기술주가 시장을 이끌어낸 건 아닌데 S&P 500 지수를 볼까요? 정상적인 우량주 500 종목에 대한 변동성. 그러니까 2003년 이후에 글로벌 경기는 어마어마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2003년 이후에 어마어마한 이러한 랠리의 흐름이 S&P 500 지수입니다. 결국은 저고점에서부터 이렇게 무너져요. 근데 이 당시에는 미국이 더 깨진 거죠. 그러니까 2003년 저점을 미국은 깨고 내려간 거예요. 미국의 문제였으니까 사실상.
근데 국내 증시의 경우는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국내 증시는 그렇게까지 깨지진 않고 고점 대비해서 이제 반토막 2003년 이후로 기준을 잡는다면 고점 대비해서 일단은 반토막이 납니다. 그죠? 고점 대비. 그러니까 2000포인트 때까지 형성이 되는데 1000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반토막.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서 이걸 로그 차트로 보면 퍼센테이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로그 차트하고 좀 차이가 있죠. 어찌됐든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다. 반토막 이상. 이건 구조적인 문제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았죠. 그에 반해서 이제 코로나19 때나 이럴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돌린 거고. 결론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의 기준에서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 또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력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뭐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서 시장이 어렵다 아니에요.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미국의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그리고 그 금리를 2007년 8월까지 유지하고 2007년 9월에 금리를 첫 번째 인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로금리까지 확 내리죠. 이런 구조적인 조정이 아니고서는 시장이 몇 년씩 조정을 받고 또 고점 대비 이렇게 막 반토막 나고 그러고 나서 회복하는데도 몇 년 걸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코로나19 때처럼 급격히 밀렸다가 바로 돌리죠. 이는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일시적인 현상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기조는 그러면 뭐예요? 지금의 기조는 이때 이제 또 2015년대에도 마찬가지고요. 2011년까지 금리 인상할 때. 그러니까 지금의 기조는 글로벌 시장으로 놓고 볼 때도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는 시점이 아니라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를 인상하는 그 과정이죠. 그 과정.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그다음에 2007년 9월에 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 랠리. 적은 랠리가 아닙니다. 가파른 랠리예요. 그리고 이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들은 저점을 깼고 국내 증시나 다른 쪽은 그 저점을 깨지는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이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긴 기간이 GDP의 10배에서 문제가 터진 거니까 파생상품이 그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는 2011년도에 이 고점을 넘겼거든요. 근데 미국 쪽의 경우는 2013년도에 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약한 나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찌됐건 이렇게 넘기고 추세적인 강화 그리고 다시 금리를 인상하던 요 시점의 흐름. 그러고 나서 그 코로나19가 터져서 일시적으로 형성이 된 거지 이렇게 추세적으로 무너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런 무너지는 흐름은 어떻게 돼요? 가파르게 돌리죠. 그럼 지금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기준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의 기준도 실질적으로 랠리 기준에서 놓고 볼 때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터져서 시장이 경색이 되고 금리를 낮춰서 또 혹은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뿌려제껴야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져서 지표가 너무너무 좋아져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불거져서 또 실질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형성이 돼서 이때 딱 금리를 올려줬으면 제일 좋을 뻔한 시기에 그걸 놓친 거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올리던 금리를 낮추게 됐고 코로나19 때문에 낮추던 금리에서 다시 제로금리가 됐고 그 제로금리에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쏟아부으면서 갖다 놓기 때문에 이 당시의 유동성보다 더 커진 거예요, 사실은. 이 당시의 유동성보다. 그러다 보니까 제때 이제 금리 인상을 사실 못하다 보니 지금의 기준에서 금리 인상 지금까지는 2000년 이후에 이때는 한 번 올릴 때 25bp씩 올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0bp까지 올린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좀 가파르게 형성돼 있다. 잘 생각하세요.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형성돼 있다는 거하고 경기가 둔화돼 있다는 거하고 다르죠. 경기가 둔화돼서 금리를 낮춘다 하고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쓴다라는 거하고 그게 아니라 경기가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와서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다.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또 기술주라고 표현하는 건 좀 반대예요. 성장주라고 표현합니다.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빠지는 거. 그럼 대표적인 성장주가 뭐예요? 사실상은 테슬라. 그에 연동되어 있는 2차 전지. LG에너솔루션이 1조가 안 나오는데 순이익이 시가총액이 100조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터진 거야? 2020년부터. 테슬라가 강세를 띨 때. 왜? 민주당이 승기를 잡을 때. 왜? 민주당은 친환경이니까 정책이. 그런 부분들을 다 놓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좋게 표현하면 프리미엄이 빠지는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거품이 빠지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하루에 뭐 45% 50%막 빠져버렸죠. 그 시가총액 큰 애가 하루에.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나 카카오의 성장성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각돼 있잖아요. 그쪽이 프리미엄. 바이오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내려갔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이번에도 2020년 고점 대비. 그게 프리미엄이 훼손되는. 실적주는요. IT도 PBR 대비해서는 프리미엄이 높지만 실적 대비해서는 성장성의 프리미엄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은 높지가 않다. 미국은 일부 높죠. 다시 정리합니다. 금리를 낮출 정도로 경기 부양을 할 정도로 금리를 낮춰서 경기 부양을 할 정도로 경기가 어려우냐 하나. 경기가 지표가 좋고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그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전혀 다르죠. 경기 부양이냐 아니면 인플레이션, 경기가 좋아서 가팔라진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냐. 금리를 50bp까지 올리더라도 경기는 이 성장성을 일단 지속한다. 잠시 주춤거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도 이 성장성을 지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이 아닌 공격적인 긴축을 하겠다.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호재라는 거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2015년도 기준에서도 맨날 하는 얘기가 2000년대 초반 중반에는 그때만 해도 방송 나오는 사람들의 지적 능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케이블 TV. 말이 케이블 TV인 거지. 방송 검증도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조금 그나마도 많이 정보가 많으니까 조금씩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맨날 방송 나오면 엉엉엉엉 울어요. 왜 울어요?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어디서 주소 보고 들어온 건 있으니까 방송 나와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표현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이 어떻게 악재냐라고 거꾸로 여쭤보는 거예요. 딱 한 가지의 악재 요인이 있어요. 딱 한 가지에 어떤 경우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데 진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데 경기는 완전히 곤두박질 쳐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는 경우. 응? 경기는 완전히 박살인데 인플레이션이 심각해. 뭐 어디 남미, 베네수엘라 이런 데처럼 돈을 갖고 나가면 이건 휴지야. 휴지야. 네 아까에 뭐 돈을 실어갖고 나가가지고 뭐 화장지를 산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휴지야. 지금 전화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안내해 드려야 되니까. 전화하시면 아마 가능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가급적이면은 카톡방보다는 문자방, VVIP 방으로 오세요. 자, 정리합니다. 여기서 계속 맴돌 수 없으니까 금리 인상은 악재가 아니다. 호재의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시금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금리 인상 50bp나 올리는데 그것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는데 야 75bp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좋아. 에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제학 논리 원론상의 기준. 자, 이 기준이 몇 년도에 2005년도 11월 달 방송 원고들을 2005년도 11월 달에 방송 원고들을 모아서 이게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냐면 67페이지입니다. 모아서 강연회 때 이걸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께 다 나눠드린 자료예요. 이게 강연회 때. 예전에 윤정도는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렇게 강연회도 자료를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거기 보실 때 조금 전에 이제 뭐 잘라드린 요 내용, 금리에 대한 요 내용. 왜 2005년도 11월이면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리던 시점이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뭐 위축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좀 더 설명드릴 거예요.
전혀. 그래서 금리 인상은 악재가 아니다. 호재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지금 다시 한번 차트에서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좀 이따 이제 금리 표 자체를 보면 설명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렸고요. 2007년 8월까지 그 금리를 유지했고 2007년 9월부터 금리를 낮춥니다. 내립니다. 뭔 소리예요? 금리를 내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그게 악재죠. 금리를 내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게 악재라는 거예요. 금리를 올린다? 그게 어떻게 악재예요? 호재죠.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2013년도에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버냉키 회장이 맨 처음 써요.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버냉키 회장이 출구 전략이라는 표현 그 자체를 테이퍼링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고 나서 테이퍼링 선언을 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돼? 랠리를 형성하죠. 응? 긴축을 해도 긴축을 단행할 정도로 그만큼 회복이 됐어? 지표가 회복이 됐어? 이렇게 기본적인 경제학 논리. 그리고 2014년도에 결국은 테이퍼링을 단행을 하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는 건 그 긴축이 시중의 유동자금을 흡수하겠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양적 완화, 한 달에 시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채권 자산을 중앙은행이 사줘요. 사주면서 현금을 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집행하는 유동성, 그 부분을 예를 들면 2천억 원을 뿌려줬다. 2천억 달러를 뿌려줬다. 그럼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0억 달러를 뿌려줬다. 그러면 그거를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긴축인 거지. 시중에 있는 거를 긴축한다 이게 아니에요. 시중에 있는 자금을 빨아들인다 그건 아닙니다. 그 자금을 빨아들이는 거는 금리 인상과 그리고 이번에 말이 나온 대조표에 대한 전략, 축소, 긴축 이런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때 테이퍼링을 실질 단행을 했을 때 그때 기준에 유동성을 흡수한 게 아니라 유동성 공급을 줄인 거죠. 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는 일단 어찌됐건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표현을 했고, 그 금리 인상의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못 간 게 아니라 2004년도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못 간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2005년도에는 이란과의 핵 협상이 있었고 그렉시트가 있었고 또 지금과는 또 규모가 다르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메리스가 있었고, 지금의 코로나19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메리스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중국의 위안화의 평가 절하가 있었고, 또 중국의 비이성적인 2014년도의 폭등 이후에 2015년도에 폭락이 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혼조세. 거기에 가장 큰 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그런 단어로서 표현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도 있었죠. 결국은 2015년 12월에 금리 올리고 나서 2016년 12월까지 기준해서 금리 인상 시기에 S&P 500 지수는 랠리가 나옵니다. 긴축을 단행할 정도로 경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그 기준 속에서. 그리고 이제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게 됐죠. 인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부양책을 더 이상 쓰기에도 어렵고 하다 보니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계속 공부하려는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월가에선 조금 이제 시각이 독립적인 그건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그게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제로금리까지, 이때 이제 제로금리까지 다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실 게, 이 당시 제로금리, 여기 전부 제로금리죠. 이 제로금리 당시 대비 지표는요, 일시적으로 한두 달 안 좋게 나올 수는 있어도 지표는요, 이때 당시보다 어마어마하게 개선돼 있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개선돼 있단 말이에요. 지표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 부양책이 나오고 돌린 거죠. 그러면 추가 부양책이 나왔다는 거는 시중에 다시 유동성이 많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다시 많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 유동성 때문에 금리를 2021년도에 올려야 되는 게 옳은데, 대통령 당선인이 경기 부양하겠다고 또 의회를 통해서 의결된 자금 2천억 달러였나요? 그걸 집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감, 인플레이션은 이 정도 수준이면 3% 미만에서는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
그래놓고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파라져서 이때 올려야 되는 수준의 금리를 지금에 올리다 보니 매파적인 성향의 기준에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진 거죠.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시다시피 반영이 다 됐고, 그럼 금리에 대한 내용은요, 그것도 반영이 다 돼 있다. 근데 왜 못 가요? 이러면은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차분하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지난주 1시간 반을 이야기를 해드린 건데, 잘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는 가파르게 올리는 경우가 없었어요. 2000년대 이후에는 전부 이게 한 번에 25bp. 그러니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올렸다 그랬잖아요. 25bp. 그리고 여기도 한 번 올릴 때마다 25bp씩 올린 거예요. 25bp. 근데 여기는 매번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1년에 8번 내내, 또 그 다음 1년, 그러니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번 올려요. 1년에 8번씩 2번, 그리고 한 번 더 올렸으니까 17번. 이때는 금리는 올리는데 25bp씩만 올리는데 띄엄띄엄 올렸어요. 미국만 유일하게 금리를 좀 인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릴 때는 부양을 해야 되니까 급격히 내립니다. 내릴 때는. 자, 그 기간 동안에 뭐 우리가 흔히 성장주라고 하는 기술주의 랠리는 지속됐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 시기에. 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져 있는 상태에 예전처럼 IT주들이 바이오처럼 뜬금없는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기술력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예전에 SF 과학 영화에서 봤던 그런 내용이 현실화되는 흐름, 그런 기준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요 기점에 요 자락이죠. 이게 25일입니다. 6월 25일. 여기 첫 번째 금리 인상 요 기점이. 그리고 마지막 올린 게 2006년 6월 29일. 그리고 첫 번째 내린 게 2007년 9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3개월 만에 금리를 내는 거예요. 1년 3개월. 그러고 나서 내릴 때는 좀 급격히도 내립니다. 금리를 내려서 부양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리먼 브러스 베어 스턴스가 2008년 1월 달에 1분기에 베어 스턴스가 먼저 망해요. 미국의 5대 IB에서 5위 베어 스턴스. 우리한테는 리먼이죠. 리먼은 4위입니다. 5위 망하고 4위 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위가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되죠. 그때 제로금리의 양적 완화까지. 요 시점에 시장은 랠리. 요 시점에도 시장은 랠리. 왜?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자꾸 주식만 놓고 보시지 마시고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다.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 논리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게 야, 니들 다 죽어봐라 하고 올리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진 걸 유지해 가면서 경기 성장 계속 유지해 가면서 적절하게 움직여라. 가파르게 올라와서 인플레이션 형성돼서 힘겨워지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정치적인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어찌됐건 금리를 내렸고 코로나19 때문에 제로금리 수준으로 다시 돌려놨고 이제 막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잖아요. 이제 막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됐냐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경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는데 금리를 올렸나? 아니죠. 그러니까 2003년 6월부터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흐름 범위가 요 당시 사실 기술주의 랠리가 아니었어요. S&P 500 지수를 놓고 보는 게 맞는데 성장주의 기준에서도 같이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폭등이 나오죠. S&P 500 지수의 변동률이 더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 범위 이제 금리를 내렸을 때, 금리를 내리면 죽는 거죠. 금리를 내려서 부양을 해야 될 정도로 금리를 가파르게 내린다? 죽는 거죠. 2003년 저점까지 다 깨고 내려갑니다. 우리나라도 2000포인트에서 50% 이상 조정을 받아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구조적으로. 일시적인 코로나19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그 다음 범위는요. 다시 2015년부터 2018년 12월 19일까지 금리를 올립니다. 근데 띄엄띄엄 올리는데 25bp씩만 올렸단 말이에요. 띄엄띄엄 올리는데 25bp. 한 번 올릴 때 25bp.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악을 써요. 야, 이 파월의장 내가 선임했는데 금리 좀 내리라고.
경기 지표가 좋은데 자꾸 내리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중앙 정부나 모든 국가의 정부나 그리고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나 집권당은 돈을 뿌리고 싶어요. 이번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서로 양당 다 돈을 막 뿌리겠다잖아. 무조건 뿌리겠다잖아. 그러니까 옆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은 솔직히 이번 대선에서 지지율이 좀 잠깐 올라가기도 했지만 원체 정당 싸움에서 밀려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지지율 1위로 올라서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부분보다 정상적인 말씀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죠. 정상적인 말씀을. 근데 국민들이 어떻게 경제 동향이나 이런 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다른 건 다 몰라요. 경제 동향 얘기만 나오면 조금 이제 듣는 것뿐이지. 그러면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양쪽 다 뭐 서로 돈을 많이 쓰겠대. 사탕 발림 하는 거야. 뭐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자영업자분들에게 뭐 돈도 뿌리고 뭘 하겠다. 막 그냥 서로 돈 더 뿌리겠대.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나한테 좀 혜택이 있는 쪽을 아무래도 뽑고 싶은 거야. 누군지 저 사람이 잘났는지 몰랐는지 비리가 있던데 둘 다 똑같기도 한 것 같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안철수 후보는 그분이 대단한 분이다 이걸 떠나서 아니 뭐 이재명 후보나 뭐 저 윤석열 당선자 분이나 그분들이 몰라서 그럴까? 대충은 알겠지. 아무리 경제를 몰라도. 응? 옆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신 어마어마한 분들이 보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독 안철수 후보는 정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아니 좋은데 돈 뭐 몇십 조씩 뿌린다고 하는데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올 겁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올 거예요? 라고 하니까 아유 상관없어. 이 허경영이랑 뭐가 달라? 허경 씨 그냥 무조건 뭐 결혼하면 돈 주겠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돈 다 이거 만들어 올 수 있어. 라고 하잖아. 그게 말장난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같이 대선에 같이 참여해버리면은 막말로 그 지지율도 조금씩 깎아먹을 걸. 돈 제일 많이 쓴다고 하니까 그냥 그쪽으로 가는 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자체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선진국 마녀라고 조금 이제 떨어지는 마녀라고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목소리 센 사람 얘기가 맞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그 재원을 빼올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산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그래 부양책에서 나 돈 많이 줘 이렇게 되는 거고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야 결국은 세금 뜯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니들이 잘난 체 안 되는 거잖아. 내 돈 뜯어가지고 세금 올려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나뉘게 되는 거고 어찌됐건 그건 뭐 정책이라고 치면 경제학 논리로 따질 때는 딱 하나 정상적인 부분만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분만. 금리를 이렇게 낮출 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금리를 낮출 때 경기가 그만큼 어려웠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이 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매번 금리 낮추라 그러고 연준은 왜 낮추냐 경기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뭐 아무리 독립기관이라고 해도 그 압박을 뭐 제가 볼 때 제 판단이에요. 못 견디는 흐름에서 일정 범위 이제 금리를 다시 낮췄다가 결국은 코로나19 터지면서 그 명분에 제로금리로. 근데 지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당연히 금리를 올리는 수순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 이제 막 금리를 올린 거고 그만큼 지표는 좋고 인플레이션은 2021년 1사분기에 잡아야 될 부분을 못 잡았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진통을 겪을 수 있다? 일부 그럴 수 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장은 왜 빠져요? 아니 차익 실현 욕구, 그거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추세는 위로 올라서는 게 맞다. 만약에 이렇게 돼서 금리를 올렸는데 주식시장도 막 붕괴돼. 주식시장의 붕괴는 뭐예요? 그만큼 경기가 둔화된다는 거죠. 그럼 어느 중앙정부가 그걸 원하겠어요? 경기가 둔화되는데. 경기가 둔화되는데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야? 경기가 안 좋고 물가만 오르는 남미처럼의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결론은 속도의 범위에서의 금리 인상 기준이지
속도의 범위에서 금리 인상이 2000년 이후로 처음으로 50bp를 올린다라고 된 거예요. 25bp 올리다가 처음으로 50bp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 충격이 심리적인 면이지 나머지는 아니다. 오늘은 금리를 요만큼 해드리는데 그것도 1시간이야 벌써. 나머지 지난주 그 링크 올려드린 그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 국채부터 나머지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윤정수 성격상 또 짧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뒷부분에 또 종목도 봐야 되니까. 그죠? 종목까지 봐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가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해서 일단은 10년물 국채 쪽을 또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릴 텐데 금리가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엇이냐 이걸 또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그 해석들을 시장에서 하다가 결국은 여러분들께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대처하셔야 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2021년도에 결국은 올해 금리를 올리는데 긴축 얘기 나오고 긴축 언제 할 거냐는 긴축도 뭐 발표도 안 해.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끝나고 오히려 경기 부양책 경기를 살리겠다 돈을 더 뿌려야 되는데 어떻게 긴축 얘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2021년도에 긴축이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국채 가격이 내려가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그거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그게 국채 매매, 채권 매매를 안 하시는데 그걸 다 할 필요가 없지만 한 번씩 듣고 이해를 하시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만큼 올랐단 말이죠. 1.7까지. 그랬더니 쌩 난리가 난 거야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돈 내고 우리 대표님 최고야 한 친구들이 방송 나와서 그냥 신문 보도 기사 내용 보고 이거 미국의 긴축 얘기가 나와서 뭐 국채가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뭐 어쩌라는 얘기야. 그럼 결론은 뭐야? 결론은 대형 주사지 말고 또 이상한 잡주사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그럼 이게 문제냐라는 얘기예요. 올해 들어서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 문제가 되는 것처럼 난리가 난 것처럼 아니에요. 아닙니다. 국채는요. 10년물 같은 경우에 3% 이상의 흐름까지도 계속 연동이 돼 있었어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올라오는 이 가파른 속도만큼 시장이 폭락이 나왔습니까? 이 속도만큼만 허벌나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보시면 잘 보시면 2021년도에 1.7까지 올라왔다가 잠깐 내려왔다가 뭐 2% 가까운 수준 이렇게 이럴 때 뭐 시장이 막 붕괴되고 난리 났었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연초권 안 보이는 거고.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올 때 시장이 상상을 초월하게 폭락이 나왔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즉, 자 다시 보시면 2021년도의 연초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 이게 무슨 굉장한 문제가 된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 윤정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왜? 테이퍼링을 단행한다고 얘기 나와서 실질 테이퍼링을 단행했을 때 금리가 10년 만기물이 3% 수준까지 올라왔다. 근데 저때 시장에 충격을 받는 아니 랠리였다. 다시금 2015년 말부터 해서 2016년 이후 2018년까지 금리 올릴 때 3%까지 올라왔다. 그때 시장이 폭락을 했느냐? 뭔 소리냐? 그러나서 금리를 낮췄죠. 2019년. 금리를 낮추는 과정에서 다시 채권 수익률은 낮아지고 금리는 낮아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요때 당시에 테이퍼링 얘기할 당시에 이게 3% 수준까지 올라와서 많이 올라왔네 이럴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월선 차트 하나도 안 보고 일선 차트만 갖고 나와서 많이 올랐어요. 큰일 났어요. 긴축을 한대요. 근데 결국은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얘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았네요. 그렇게 해석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3을 찍었어요. 3%. 아까 우리가 얘기한 1.7, 2.0 결국은 아무 내용이 없는 거고
아무 내용이 없는 거고 앞전에 테이퍼링 단행하고 금리를 인상했던 시기에 형성돼 있던 부분이 3%. 그리고 그 이전의 기준으로 잡는다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기준에서는 여기까지도 올라왔어요. 근데 시장은 뭐예요? 랠리입니다. 그러니까 10년물이 수익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경제학 논리상의 기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본적인 논리예요. 안전자산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채권은 안전자산이고요. 주식시장의 주식은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투기자산, 위험자산.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렇다고 주식을 매매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연기금이 주식을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분류만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쪽이 한쪽이 오르고 한쪽은 내린다의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이런 흐름이 되겠죠. 시장이 오르다가 금리가 올려지면 정점에 달한 이후에 여기까지 이렇게 올랐다고 쳐요. 오르고 다시 정점에 달하는 금리까지 랠리가 나오고 그 정점에 달하는 금리 이후에 다시금 추가 랠리가 나오다가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서 어떻게 돼요? 금리를 내려서 부양을 할 정도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린다? 이거 그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네? 라고 해서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 이렇게 동반적으로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은 이론상으로는 주식시장이 강세를 띨 때 채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위험자산에 돈이 몰리고 채권 쪽에 돈이 안 몰리니까 채권 금리가 낮아집니다. 채권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낮아져요. 그죠? 그럼 금리 인상 시기에는 어떻게 돼요?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요. 금리 인상 시기에 채권 수익률이 올라옵니다. 동반적인 랠리, 경기가 좋아져서의 동반적인 랠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역전이 돼서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상 속에서 경기는 안 좋은데 금리만 올려. 경기는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를 올려요. 그렇게 됐을 때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빠지고 안전자산인 채권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경기가 좋아짐으로써 금리를 올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부분, 그 효과 부분은 경기가 좋아짐으로써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그 효과이기 때문에 그럼 경기가 좋다는 거잖아요. 둘 다 간단 말이에요. 경기가 안 좋은 시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경기가 안 좋은 시점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경기는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만 있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속에서 위험자산인 주식은 빠지고 채권은 올라간다. 이걸 명확히 이해가 안 되면 그 얘기를 논하면 안 되는데 시장 나와서 채권 가격 올라가니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주식시장 빠질 거다. 이런 말같이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미국의 10년 만기 금리. 10년 만기 금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월선으로 보면. 그죠? 월선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기와 단기물에 금리가 역전이 된다라는 표현을 하죠. 장단기 금리의 역전. 자, 일단은 여기까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들을 만하다 하시면은 1111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내용 필요 없어요. 그러면 교육이든 시황이든 얘기할 필요 없잖아. 무슨 기술적 분석을 해가지고 무슨 2700포인트가 밀리면 2600까지 갑니다. 와, 그거야말로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소형주 잡주의 기술적 분석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실적도 없어. 수급도 확인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막연하게 여기서 고래가 터졌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여기까지 밀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대형주는 어떻게 해요? 펀드멘탈 보고 외국인기관이 샀는지 보고 그렇게 대처하잖아요. 주식시장이라는 자체 지수도 대형주 시가총액 전체 합산에 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대형주의 등락 범위에서 얘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2700이 무너졌다가 2600 간다. 기술적으로 확정돼 있는 게 없어. 결국은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럼 시장 상황부터 먼저 봐야 돼. 금리에 대한 부분은 아까 1시간 얘기해줬고, 그럼 다시 이해가 안 되면 또 들으시면 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래 윤정도 얘기가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윤정도랑 같이 가시면 되는 거야.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채권 매매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 근데 듣고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그래 윤정도 잘났어. 윤정도랑 같이 가자. 둘 중에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좀 배우고 싶다 하시면은 이번 교육과정에 기술적 분석을 위주로 해드리니까 그럼 기술적 분석 그건 좀 쉽지. 기본적 분석보다는. 그럼 그때 들어와서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1111 한번 눌러줘 보세요 한번. 아 이건 뭐 들으니까 뭔 소린지는 좀 솔직히 어려운데 뭔 소린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도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겠다 하시면 1111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VIP 방에서는 1111 두 분이라도 눌러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머지 그러면은 우리 VVIP 방은 또 주무시나 봐. 불기둥 방은 이러시면 안 돼요. VVIP 방은 완전히 그냥 윤정도 믿고 그래 라이브 방송에서 전략 잡아주고 문자 주고 이러면 된다고 쳐도 불기둥 방에서는 채팅만 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 무료 방송 해드릴 때 제대로 배우고 들으셔야 된단 말이야. 금리 같은 경우도 아주 단순하잖아. 금리를 올리면 경제 지표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다. 아 호재구나. 근데 왜 밀리지? 그럼 변동성이 있는 거지 시장이 붕괴된 게 아니잖아요. 금리를 내리면 아 이거는 금리를 내려서까지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 두 가지만 하시면 금리 끝나잖아. 채권도 마찬가지야. 푸른희망 선생님 올려주셨고 불기둥방은 아무도 안 듣고 계시는 거야 지금?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응?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방들 4번 방에 우리 누가 올려주셨죠? 경제적 자유 선생님. 또 새로운 방은 또 안 올리고 계셔. 방 통합할 거예요. 농담해라. 방을 통합해야 되겠어. 5개 방이 있으니까 무료 방. 많이 필요 없거든요. 5번 방에 하트님. 7번 방. 7번 방. 7번 방에서도 7번 방이 많이 올리시네. 능동적이셔야 돼요. 응? 결론적으로 채권 다시 짧게 말씀드리고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이런 설명을 뭐 하려고 해요. 사실상 그냥 종목 내일은 이 종목이 대박 날 거예요. 이게 제일 좋죠. 그렇게 한번 한 1년 해보세요. 1년이 아니야. 한 7개월 아니 6개월 3개월 여러분들 계좌는 깡통 된단 말이야. 깡통. 이 내용도 설명도 못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방송 대충 봐서 대충 매매하면은 대충 돈이 생길 것 같습니까? 마케팅 잘하는 분들이 그냥 막 대충 마케팅해서 끝내주죠 하면 여러분들이 막 수익이 나실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지. 채권이라는 거는 채권의 수요가 몰리는 게 경기가 안 좋으면 채권의 수요가 몰릴 거 아닙니까? 채권의 수요가 몰릴 때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채권에서는 10년 만기다. 그럼 10년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저 채권 10년짜리 10년 만기짜리 저거 갖고 가면은 그냥 채권 그대로 유지하고 갖고 갈 거야? 아니죠. 그래서 채권에는 쿠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기별로 표면 이자를 줍니다. 분기별로. 그러면 그 이자를 주는 순간 채권 가격은 하락을 해요. 이표락이라고 그래요. 그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채권을 얘기할 때는 채권 수익률, 채권 금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채권 금리 쪽에 수요가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몰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금리를 놓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선물 옵션을 생각하시면 돼요. 선물 옵션에 실질 주식이 있는 게 아니라 실질 그 자산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자산에 대해서 매매를 하고 옵션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래 채권 같은 경우에도 이표락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10년 동안 뭐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에 쿠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자를 받잖아요. 이자를 받는 순간 채권 가격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금리 부분은 채권 쪽에 수요가 몰린다는 거는 채권 수익률 쪽에 금리 쪽에 수요가 몰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굳이 내가 위험 자산에 돈을 넣어놓고 예를 들면 우리는 막 수익률을 높게 잡지만 위험 자산에 돈을 넣어놓고 그 돈에 대해서 연 5% 수익을 원하는데 채권만 가지고 가도 지금 채권 수익률 10년 만기가 2.9% 수익을 준다?
거기에 중간중간에 분기별로 뭐 회사채 같은 경우 또 다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그 리스크 대비의 수익률 대비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해도 수익이 나온다면은 안전 자산으로 오겠죠. 그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은행에만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가서 은행 수익률이 은행 이자가 그렇게 나와준다고만 한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돈 빌려다가 위험한 데다 돈을 투자를 안 하고 안전하게 돈을 넣어놓겠다는 게 이자 비율. 투기 매매 안 하고 그냥 건물 사서 세제하고 나 연간 5% 수익만 낼래. 근데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막 진짜 성장주들이나 이런 쪽에 막 거품이 형성되고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그쪽으로 자산이 몰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시중의 유동성을 쭉 빼게 되면 현물 자산이 조금씩 내려가겠죠, 가격이. 그죠? 그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잡아주는 쪽하고 리스크를 안고 가는 쪽하고의 수익 범위가 축소가 되면 축소가 될수록 안전자산으로 돈이 더 몰린다는 그런 논리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뭐 1년 이후에 1년 6개월 이후에 경기가 둔화되고 성장성이 둔화되고 조정을 받았다. 이런 논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논리는 어떤 논리냐면 이런 논리예요. 10년물의 이자율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2년, 3년물의 장단기 역전 현상이라는 것은 2년, 3년물과 2년물 혹은 3년물과 10년물의 금리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국채를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쪽의 금리가 높아야 되는 게 옳겠죠. 그렇게 해서 얘가 3%야. 근데 2, 3년물은 짧잖아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얘네들은 금리가 예를 들면 2%야. 근데 이게 역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전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진성 가성에 대한 이야기 논의도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10년 만기 물이 이렇게 하향을 하고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경기가 안 좋아.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 채권 수익률이 뭐 낮아져 뭐 여러 가지 요 부분에 있어서 단기물이 이렇게 올라오면 금리 인상 때문에 가파르게 이게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장단기 역전 현상은 요거는 경기가 나중에 뭐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둔화된다. 이런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뭐 예를 들어 정점에서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어. 그렇다고 뭐 금리를 내려서 부양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게 이제 뭐 1, 2년 이상 진행이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단기물이 올라감으로써 장기물을 넘어서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야 이거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꺾였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 기간을 한 1년 후로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1년 후, 1년 6개월 후로. 근데 지금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거예요. 언제? 긴축 얘기 나올 때 많이 나옵니다. 긴축 얘기 나올 때. 요런 때라든가 이런 때라든가 시중금리가 강세를 띨 때 긴축 얘기가 나와서 시중금리가 강세를 띨 때 채권 수익률이 강세를 띠겠죠. 요럴 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 올라가는 그 흐름 대비 어떻게 돼요?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니까 단기물이 더 세게 수익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일시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년물이잖아요. 10년물인데 단기물이 요 정도 움직이고 있다가 요 10년물이 올라가는 요 시점에 같이 지금도 장단기 역전 현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경기가 꺾이는 신호에서 장기물이 꺾여져서 그런 흐름이 크로스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둘 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부분이 25bp에서 50bp나 올린대? 이해되세요? 50bp나 올린대? 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요 하나 또 그 예제를 들어드립니다. 종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못 오르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들보다 소형주 잡주가 더 오르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으로만 비교를 합니다.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로 할까? 삼성전자로 할까? 삼성전자 좋아요. 2015년 말 16년부터 해서 이 삼성전자에 그러면 207% 올라와 있어요. 207%. 물론 DB하이텍 더 올라와 있을 것 같긴 한데 600%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얘를 잘 보시면은요. 지금의 이제 랠리가 지속 랠리가 형성돼 있으니까 이제 요 정도의 기준이 되는 거고, 요 부분을 삼성전자하고 다시금 보겠습니다. 얘는 바닥에 대비해서 삼성전자 대비해서 DB하이텍은 바닥 대비해서의 흐름이잖아요. 요 2019년 바닥 대비 삼성전자의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뭐 거래량 거래대금 다 뺄게요. 차트만 놓고 볼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 지수 빠지니까 대형주 팔고 잡주 사세요 이런 논리의 기준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의 기준. 주도주가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안 그래요. 얘들이 올라가야 같이 올라가는 건데 뭐 저쪽 그 채권도 같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보시면은 얘도 거래량 거래대금 뺄게요 일단.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량 빼고 얘도 2015년 12월부터 봅니다. 그 기준은 이제 금리를 올리는 시점의 기준을 설정한다 그랬죠. 이렇게 보시고 어차피 이제 2016년 대비해서 DB하이텍이 삼성전자보다 월등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2019년에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서부터 기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놓고 봤을 때 DB하이텍의 등락률이 삼성전자보다 높다. 등락률이 615%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뭐 그렇게까지 안 되니까 저저점을 따져도 207%니까. 그러면 이 앞전의 흐름은 어때요? 이 앞전의 흐름은 삼성전자의 등락률이 월등히 높겠죠. 2016년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서 들고 올리던 저 시점이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시점에 얘도 어차피 올라오긴 올라왔단 말이에요. 얘가 10년물이라고 한다면 얘가 뭐 2, 3년물이라고 했을 때 얘가 상승률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상승률이 10년물 대비해서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왔다고 쳐도 그것이 같이 상승을 하는 추세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의 흐름이 이게 진짜 추세야.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막 깨져 내려가. 막 깨져 내려가요. 그런데 얘만 변동성 매매에 의해서 실적이 잘 나오긴 하지만 어느 정도 오르면서 꺾일 거 아닙니까? 얘만 변동성 매매에 의해서 삼성전자의 수익률을 넘긴다. 일정 범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얘도 꺾인다. 이해되세요? 같이 10년물의 기준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2년 3년물이 일시적으로 금리를 50bp나 올려? 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크로스하고 10년물이 하향하면서 2, 3년물이 올라와서의 크로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10년물이 이자가 더 높아야 되는데 2, 3년물 단기적인 2, 3년물이 이자가 월등히 높아서 10년물을 치고 올라간다? 얘는 뭐 하락이 아니어도 돼요. 뭐 예를 들면 이 정도뿐이 안 움직이는데 이렇게 올라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 이거 문제가 되는데 단기적으로 금리 올린 게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거야? 지표가 좋아서가 아니야?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요런 해석인 거예요. 만약에 같이 움직여, 같이 가. 10년물도 상승이야. 계속 상승이죠, 10년물도. 근데 2년물, 3년물이 50bp나 올려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3% 올라오는데 야 반도체 끝내줘 해서 주성엔지니어링이 8% 올라갈 때. 야 삼성전자 못 가니까 주성엔지니어링만 막 갈 거야. 이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꺾였다라고 하려면 삼성전자는 조정을 받는데 일시적으로 주성엔지니어링이 올라왔다. 야, 그럼 얘도 꺾일 거야 이제. 이해되세요? 그런 논리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년물이 하락하면서의 기준이 아니다. 10년물도 상승하는데 2년, 3년물이 단기적으로 금리를 올렸고 단기적으로 금리를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리고 그러니 좀 더 가파라진 흐름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단기 채권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막 시장이 조정받을까 그거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